자, 약 2시간에 걸쳐서, 물론 영상은 2시간이 아닙니다만 2시간에 걸쳐서 디자인 방법론을 살펴봤는데, 아까 맨 처음에 이 책을 들어갈 때 수십 년간의 공부가 필요하다, 디자인에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297페이지를 보면 디자인의 어떤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건 시행착오도 많이 해봐야 되고, 여기 이 책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구, 방식, 공간, 관계를 설계해봐야 되고, 시스템 디자인 나오는 시스템을 잘 점검해야 되고, 뭐 다 좋아. 그리고 그 기간이 한 30년 걸리고, 그러니까 30년도 공부 안 해놓고 뭔가 큰 건을 하리라고 기대하지 말란 얘기거든. 그 수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어떤 이 책의 결론점이 297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문장이야. 확실히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 세상 디자인 중에서는 꼭 브랜드화가 되지 않아도 될 디자인이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뢰인이, 고객들이 디자이너한테 비싼 돈을 줬을 때는 요구하는 게 있어. 뭐냐면은 성공한 브랜드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 그게 깔려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브랜드, 뭐 정체성, 아이덴티티, 유명하게 되는 거, 브랜드화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뭐랄까, 최고의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모든 그 디자이너가, 기업이 손을 잡고 최고의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것은 브랜드야. 그래서 브랜드가 되면은 마케팅이 필요 없다고 그러거든. 그리고 모든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이 브랜드라고도 하기도 하고, 브랜드화 시키는 거. 이제 결론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가지가 남았는데, 그 디자인이 브랜드화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219페이지가 나와. 219페이지. 이쯤 봐봐. 밑줄 치면서 한번 내가 읽어볼게. 지은이가 한번 읽어볼래? 내가 할까? 목소리만 넣으면 돼. 근데 좀 크게 읽어줘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좀 읽어줘봐. 여기 넣으면 돼. 크게. 콘텐츠가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디자인이 콘텐츠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좋은 콘텐츠의 책이라면 디자인 없이도 살아남는다. 하지만 콘텐츠가 나쁜 책이 디자인이 좋다고 해서 멋진 책이 될 수는 없다. 책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콘텐츠가 아까 디자인의 3요소로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콘텐츠가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디자인이 콘텐츠를 더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여기서 콘텐츠는 이거 마지막에 신미성이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콘텐츠는 이것과 이것이 콘텐츠야. 기능성, 경제성 이런 것. 실제로 내가 뭐냐면은 선물을 할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선물. 이게 선물할 때 착한 설자 맞나 모르겠다. 아무튼 선물이야. 선물. 콘텐츠의 다른 말은 선물의 콘텐츠야. 내가 줄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콘텐츠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 이거는 학생이 가지면 되고 다른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거야. 이걸 알아야 돼. 빙산과 빈각의 비유인데,
이게 지금 뭘 나타내냐면 사라지는 디자인이야. 이게 지금 디자인의 소멸이야. 디자인이 죽는 거야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다 위에서 아름다운 빙산, 하얀 빙산이 떠 있어. 이게 디자인이란 말이야. 근데 그 디자인 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콘텐츠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콘텐츠 다른 말로 스토리. 그다음에 이 콘텐츠에는 인간의 감정, 그 감정과 굉장히 깊게 결부된 브랜드, 응? 그리고 상품, 디자인, 실제로 팔리는 것들이 위에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약해지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얘도 작아지는 거지. 얘가 작아지는 비율만큼 얘도 작아지지. 결국 여기서 아까 이게 미라고 선, 진이라면은 진선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미도 사라져버리는 거지.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술에도 어느 정도 많이 적용이 돼. 나도 지금 파인아트에도 적용이 된단 말이지. 순수 예술에도. 아트에도 이건 마찬가지야, 이건. 근데 이제 디자인에도 많이 적용되고, 아트에도 역시 적용되는데, 아트에는 조금 예외가 있어. 아트에는. 왜냐면 아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 노가다 아트도 있고, 완전히 공예품을 만들듯이 작가의 노동력만 보여주면서도 훌륭한 예술품이 되는 것도 있고, 뭐 레디메이드도 있고, 설치 미술도 있고, 다양하잖아. 그지? 그래서 꼭 스토리가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예술품이 있거든. 그리고 결국 그런 예술품들도 결국은 브랜드가 되는 거지. 개인 브랜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개인 브랜드거든. 개인 브랜드하고 1인 기업. 이게 앞으로의 어떤 가장 큰 디자인계의 트렌드가 될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이라면은 1인 기업하고 개인 브랜드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되게 이유는 적지만 내가 회사에 그 디자인을 맡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겠지. 그러나 좀 더 미래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디자이너로서의 틈새에 들어가서 자기가 성공을 하길 원한다면 그 개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개인 맞춤 디자인. 개인한테 나올 돈이 얼마나 있겠어. 하지만은 내가 이 사람과 손을 잡고 이 사람의 콘텐츠와 스토리와 브랜드의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그 경력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뭐 학생은 디자인과를 갈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예술 이야기는 또 다음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54페이지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정말 학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우리 또 특히 미술대학을 가서 디자이너가 되고 아티스트가 될 사람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화가로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254페이지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거야. 양이 많아지다 보면은 질적으로 좋아진다 이거지. 양질 전환. 어떤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 뭔가 질이라든가 차원이 바뀌게 돼요. 이 실험이 굉장히 많은데, 뭐 도자기 실험도 있고 그림 실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실험이냐면 대학 교수가 학생들한테 2주 내에 그림을 20장 그려와. 근데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교양 과목도 들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안 나거든. 또는 뭐 2달 내에 200장 그려와, 뭐 이런 숙제가 있다고. 근데 주제는 뭐고 재료는 마음대로 써, 뭐 이런 식으로 숙제를 내줘. 그러면 애들이 막 미치려고 그러지.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숙제를 내주면은
그 200장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있는 아이디어 없는 아이디어를 다 짜내야 되는 거야. 아주 짜증이 나면서도 짜내야 되는 거지. 근데 나오더라는 거야. 그 200개 중에서 20개. 이게 퍼센트까지 나와 있어. 5%인가? 굉장히 그 좋은 작품이 5% 정도가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또 이렇게 숙제를 내준대. 2달 동안 너무너무 아름답고 혁신적이고 너의 최선을 다한 작품을 나한테 몇 개만 보여줘봐 라고 A팀한테는 얘기했고 B팀한테는 무조건 200개 그려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200개를 그려올 동안 여기는 한 5개밖에 안 그려오는 거야. 많아봐야 20개. 근데 그 20개 중에 성공한 확률이 있어. 한 20%라고 쳐. 근데 20개 중에 20%는 2개잖아. 200개 중에 5%는 몇 개지? 그래서 4개인가? 4, 5, 20이니까. 그치? 그래서 2배가 차이가 나는 거야. 점수를 매길 때 정말 좋은 작품 해와야 돼. 이 그룹하고 무조건 200개 해와. 막 이 그룹을 참신성, 작품의 참신성을 조사해봤더니 여기가 더 높더라는 거야. 더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지. 2~3배 정도.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야. 254페이지. 그 얘기가. 그래서 제약을 줘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양질 전환의 법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야. 3가지야. 핸디캡, 장애물이라는 뜻이지. 마감 시간, 그 다음에 제한적 공간. 제한적 공간. 이건 시간에 대한 제한이지,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부족해, 공간이. 예. 부족하고, 핸디캡 뭐야? 도구가 부족해, 도구가. 재료가 부족해. 이런 거지.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려고 할 때, 이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한 달에 20개의 디자인을 해보겠다, 그림을 그려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난 지금 한 달에 한 2개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한 달에 20개를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훨씬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성공을 하더라는 거야. 이거는 피카소만 봐도 알 수 있어. 피카소가 평생 5만 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피카소가 80몇 세 살았잖아. 사람들이 계산해봐서 5만 개를 그랬더니 하루에 2작품씩 하는 거야. 매일 2작품씩 해야만이 5만 개가 나오는 거야. 피카소가 한 20살부터 따지면 아마 전성기 한 40세, 50세부터 따지면은 매일 한 3개에서 5개일 수도 있어. 어쨌건 이제 어떤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2개씩 했더라는 거야. 순수회 한 사람들이 물론 피카소의 그림이 아주 터치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구상을 하고 실행을 했다라는 거지. 하루에 2개씩 할 정도로. 도자기 작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게 바로 양질 전환의 법칙이고 그 증거가 피카소야. 일단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지.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그런 훌륭한 게 나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254페이지에 나는 사람들은 때때로 제약을 받을 때 더 흥미로운 작품을 창조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인간은 제약에 봉착할 때 가장 독창적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게 내가 이제 그 우주의 탄생과 신비주의 종교 같은 것을 공부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의 개성이라는 것은 결핍과 장애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결핍과 장애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뭔가를 창조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건이 됐을 때만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거를 평생 못 만들 가능성이 많아. 조건이 좀 부족한데 나는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훌륭한 걸 만들어. 그거를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되고 조건이 부족해도 한번 해봐야 되고 이거를 정말 10대, 20대 때는 더 명심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255페이지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잘 떠오르지 않을 때 무작위적인 요소를 도입하라 이거지. 무작위적으로 관계없는 책을 한번 읽어본다든지 하는 건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거기서 우연적인 필연이 나타나는 거죠. 어쩌다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걸 스티브 잡스가 커넥팅 다트라고 적어놔. 스티브 잡스 점들을 연결한다. 커넥팅 다트를 하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다작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 맞나? 자, 안 쓴 지가 오래돼가. 다작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질적인 조화 안에서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작품들이 나온다는 건데, 무작위적인 요소를 왜 우리가 도입을 해봐야 되냐면은, 아주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는 휴식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적인 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 좀 하다가 쉬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딱 주어진 거야. 이게 마감 시간이 딱 주어진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뭐라도 하란 뜻이야. 시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아무 관계 없는 짓이라도 하다 보면은 그 시간 안에 뭔가가 잡힌다는 거지. 우연적인 필연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디자인 사업을 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당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아마 이 사람 사업 경험이 아마 15년에서 25년 정도는 될 것 같아. 최소한에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사람 나이 뽑아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뽑아봤는데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는 경험을 했다는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야 될 디자인, 그 아이템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아이템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하고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어쩌면은 돌아가는 거, 직선 도로가 아니라 지름길이 아니라 샛길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렇게 돌아가 보는 것이 더 빠른 지름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데,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2000년까지 좀 열심히 전시를 하다가 다른 어떤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림을 쉬었거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세계 미술계가 2004, 5, 6, 7 때 그 굉장한 그 경제 버블이 있었어. 돈이 남아 돌고 사람들이 투자만 하면 이익을 보는 그런 때였거든. 성장기의 그 정점이었지. 그래서 그때 미술품 가격이 거의 뭐 10배, 100배까지 갑자기 뛰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과 후배도 홍콩에서 자기 작품을 하나에 1억씩 팔고 그랬어. 나보다 훨씬 어린 애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이유원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점 하나 찍은 게 10억 이상 가고 100억까지는 안 간 것 같고 몇십억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딱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미술품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져 버린 거지. 그런데 이 책 말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그 미술 시장에 대한 책들을 읽을 기회가 있을 거야. 미술품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미술품 투자자들한테도 꼭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미술품 가격은 올라가다가 미술품 가격의 특성이 있어. 미술품 가격의 특성은 올라가다가 떨어지잖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작품이 10억까지 갔다고 치자. 아니 100억까지 올라가면 100억까지 갈 수 있겠지. 돈으로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어쨌든 미술 시장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지구상에 현찰을 재산을 1조 이상 가진 사람이 몇 명일까?
1조 이상이면 미술품 투자하기 쉽거든. 100억짜리 살 수 있거든. 내가 아주 친한 기업가가 조사를 해보니까 1조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미술품을 살 수 있는 인구가 약 6만 명에서 7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고액 미술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인구가 있어요. 우리 순수 예술 아티스트들은 여기를 상대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미술품의 가격 관리를 왜 잘해야 되냐면, 화가가 미술품 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갤러리가 장난을 친다는 거야. 빨리 치고 빠지는 거야, 갤러리는.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젊은 화가들의 단물을 빨아먹는 거야. 빨리 이윤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림 가격을 급속도로 상승시키는 게 그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갤러리야. 상업 갤러리. 근데 어쨌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 10억까지 가던 게 1억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림값이 10분의 1로 떨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냐? 그 작가의 그림이 단 하나도 팔리지 않게 돼. 그래서 그 어떤 책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술품은 가격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순간 영원이 된다. 왜? 아무도 안 사니까. 물론 극소수의 매니아는 사지. 그런데 조금 선물들이 많잖아, 이 세상에. 이 6만 명, 7만 명의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미술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인군자는 아니고 전부 다 예술가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 가격, 주식하고 좀 비슷한 거지. 이 작가가 작품이 꺾였어? 그럼 어떻게 돼? 팔려고 내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 그린 작품은 이제 더 이상 안 팔리게 되는 거지. 과거에 그렸던 것들이 막 시장에 막 나오니까 가격은 다운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걸 보면 우리 순수 예술가들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누구야? 바스키아잖아. 뉴욕의 천재 그 화가 바스키가 왜 죽었어? 갤러리에서 그림값을 계속 올렸다고. 돈이 많이 갔지. 그래서 갤러리에서 그림값을 올린 다음에 어떻게 했어? 예약 손님을 받은 거야. 예약 손님을. 바스키의 그림을 살려고 줄 선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바스키한테 압력을 주는 거야. 너 이번 달에 그림 몇 개 더 그려야 돼. 줄 섰단 말이야. 하나에 뭐 엄청난 가격에 지금 팔리면 돼. 너 그림 안 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 압력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스키아가 하게 된 게 뭐야? 마약. 영혼이 완전히 타락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망가져버린 거지. 그래서 마약 중독으로 죽었지.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좀 일어날 가능성이 적긴 적어. 왜냐면 이제 미래 경제는 2008년 이런 식은 아니거든. 지금의 미술시장이 이렇게 성장한단 말이야. 서서히 성장할 거야. 비행기가 활주로를 나르듯이. 그래서 이런 위험은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작품이 시장에 나가서 가격이 형성되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보거든. 내가 뭘로 내 가격을 매기는 줄 아니? 최저임금을 맡겨. 최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도시근로자. 내가 거기에 투입한 재료와 시간. 무슨 얘기냐면, 과연 디자인과 아트의 차이점은 그거거든. 디자인은 아까 어디 갔어? 디자인의 기본은 경제성이야, 성용이야. 이게 없으면 말도 안 되거든. 근데 아트는 이게 없어도 돼.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 신미성하고 진실성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화가의 어떤 예술적인 영혼을 의미해. 여기서는 진심이지. 진실이 아니라 진심만 있으면 되는 거지. 진심과 신미성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예술가가 스스로 내 작품은 얼마짜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다가 몇 시간을 그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에서 출발하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는가라는 게 내 생각이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내 작품 가격을 매길 때 최저임금 가격을 매기고 있어. 하지만 이게 시장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상황은 달라지겠지. 달라지더라도 이게 뭐냐면 좀 자기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술가가 됐든 디자이너가 됐든 이게 굉장히 필요해. optimistic이긴 하지만 긍정적이고 전 세계 1조 이상을 가진 6, 7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내 그림을 좋아하게 될 때가 올 거야. 물론 optimistic이지. 하지만 skeptical 해야 되는 거지. 회의적이어야 되는 거지. 정말 내 그림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가끔 가다가는 경제성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회고하면서 반성하면서 한번 또 자기 그림의 그 콘텐츠에 대해서, 스토리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면서 지금 미술대학을 아직 들어가기 전이지만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왜냐면 이런 질문이 너한테 떨어질 수도 있다. 교수가 물어볼 수도 있다고, 이런 질문을. 그래서 한번 너만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배터리가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죠.